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강의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새해가 돼가지고. 저는 일본에서 학위를 따고 있는 사람이고요. 물론 전공은 로보틱스라서 인공지능하고 살짝 거리가 있지만 학위도 따고 있고 어떤 기업에서 인턴으로 엔지니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처음 강의로 인공지능의 역사,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라고 하시기엔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있어서 좀 그런데, 과거의 연구자들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런 걸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하면은 또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죠. 뉴스에서도 인공지능으로 뭐를 했다,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뭐 만든 그림, 그런 것도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어떤 게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혹시 뭔지 아시면은 대답을 해주셔도 돼요. 간단하게 요런 그림, 모르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뭐죠? 유튜브죠.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올 추천 동영상 같은 게 뜨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컨텐츠 추천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평균 시청 시간, 뭐 조회수, 뭐 이런 게 다 고려가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드라마 스타트업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아실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장영실이라고 해서 그 빅3 같은 게 하나 등장을 하죠. 뭐 영실이 부르면은 뭐 오늘의 날씨 알려줘 하면 운세를 알려주는 그 친구,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 되게 다양한 데에서 사용이 되어져 왔었어요. 옛날부터 우리 주차장에 우리 차 갖다 대면은 번호판 찍어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학창 시절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요런 거 해가지고 뭐 OMR이라 그러죠. 요런 거 해봤죠 우리 다. OMR도 사실 어떤 인공지능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분을 좀 봐봤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굴까, 그걸 살펴보시면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할아버지 존 맥커시라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셔요. 잘생겼죠? 영화배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1956년 다트머스라는 데에서 학회가 하나 열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 친구들 과학자 10명을 데리고 내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학회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허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연구됐던 것 중에서 그 알파고 있죠. 요즘은 아니고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알파고의 조상격인 딥블루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딥블루는 체스를 두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체스 챔피언한테 좀 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체커나 체스 같은 그런 보드게임에서 와, 인간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를 둘 수 있구나가 알려지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주가가 살짝 오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주가가. 근데 이때 당시에 하던 연구는요,
요즘처럼 그런 뭐 암을 발견하기 위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무슨 번호를 인식하기 위한 그런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게 아니고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게 대세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 토픽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론이고요. 다른 하나가 탐색입니다. 추론이라는 건 뭐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우리 애인이 동창회를 갔다 온다고 말해놓고 밤새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바로 얘가 바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씩 근거들을 좀 모아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동창회를 나갔는데 동창회에서는 술을 먹을 거고 술을 먹으면 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그리고 보니 얘가 뭐 자기 고등학교 때 짝사랑도 오늘 나온다 그랬는데 하면서 퍼즐이 딱 맞춰주면서 그러면 이제 얘가 바람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이제 기호화하여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거는 뭐 A 그리고 B라든지 A 또는 B, A라면 B, 뭐 A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호를 몇 개 나타내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탐색이라는 거는 뭐 이번엔 애인 입장에서 자기가 동창회를 가서 1차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다음날 아침에 내가 집에 어떻게 돌아왔지를 생각해 보려면 이제 처음에 술집에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을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에서 뭐를 이제 하나하나씩 다 생각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술집에 들어갔다 뭐 1차가 나 어디였다 그리고 2차를 갔던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한 번씩으로 중요한 것들만 요 중간에 뭐 화장실을 몇 번 갔고 아니면 안주는 뭘 시켰고 이런 거는 딱히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알아가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수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져보면은 상당히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호화해서 표현을 하고 우리가 머리에서 기억을 끄집어내듯이 그런 메모리에서 컴퓨터도 뭔가를 꺼집어낼 수 있으면 상당히 인간의 사고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잘 됐을까요? 당연하게도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 당시에 이제 PNP 추론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어려운 것과 쉬운 문제는 같은 문제일까라는 추론이 바로 PNP예요. B가 이제 쉬운 문제, NP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 PNP 추론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프로그램이 뭘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처럼 뭔가 복잡한 문제를 생각해야 될 때는 처리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거의 무한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뭐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여기서 증명이 됐습니다. PNP 추론에 의해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정지 문제인데 시간이 남으면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컴퓨터가 만능이 아니고 정작 우리가 컴퓨터한테 풀어주기를 원하는 문제는 계산 시간이 거의 무한하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슬프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범용 인공지능은 포기를 하고 그 좀 더 특수한 문제만 풀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사가 진료를 볼 때 뭐 증상을 알면 어떤 병인지를 추론해내듯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전문가 시스템이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도 나와서 퍼셉트론은 이제 인간의 뇌를 좀 모방한 그림을 하나 또 드리자면 고등학교 생물 시간 때 이런 거를 배웠을 겁니다. 이게 뭐죠? 얘가 뉴런이죠.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여기 붙어 있는
얘가 바로 시냅스고요. 그래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넘어갈 때는 요 시냅스에서 일정 이상의 전압이 돼야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정보가 넘어갑니다. 그런 거를 이제 모방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여기도 뭔가 값들이 들어오고요. 이걸 더해서 얘가 일정치보다 크면 값을 통과시키고 작으면 값을 통과시키지 않는 뭐 이런 이론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인간의 뇌까지 우리는 모방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만든 퍼셉트론이라는 건요, 직선을 이용한 분류에 가까웠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요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요런 문제를 저희가 풀어볼 건데, 아이고. 자, 요렇게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선보다 크면은 녹색이고 선보다 작으면 빨간색이라고 할 때 이거는 당연하게도 요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보다 위에 있으면 초록색이고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빨간색이라고 분리하는 그런 게 사실 퍼셉트론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실제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광을 했었죠. 이때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것도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왜냐? 전문가 시스템은요, 사실 뭐 되게 간단한 경우는 전문가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라서 좀 복잡한 데에서 쓰고 싶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PMP 추론에서 말했듯이 탐색 공간이 너무 커져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룰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룰 베이스드 AI인데, 이거는 만약 뭐라면 뭐하고 뭐고 아니면 뭐고 아니면 뭐고 하는 식으로 스무고개를 굉장히 여러 번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스무고개식이다 보니까 얘는 뭐 아무리 많이 굴린다 한들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퍼셉트론이라는 거는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같으면 0이었죠. 아, 잘못 그렸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직선으로 구분을 한다? 직선을 뭐 아무리 열심히 그린다 해도 뭐 안 되죠. 이거를 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걸었던 기대가 컸으나 이거 엑스클루시브 오어 이런 간단한 문제도 못 푸는 거는 우리의 투자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MLP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MLP라는 거는 우리 퍼셉트론은 직선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요 MLP라는 거는 퍼셉트론을 직선을 왜 하나만 쓰려고 하느냐, 우리 변기 고칠 때 망치 원툴만 고집할 필요 없다, 필요하다면 벤치든 드라이버든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선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선을 그때는 하나만 쓰려고 했는데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는 거예요. 요런 선 하나랑 요런 선 두 개,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 그 점 하나하나당 제가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얘가 3번, 얘가 4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 첫 번째 직선, 보라색 직선을
여기에 나타내도록 하고, 갈색 직선은 여기. 자, 보라색의 값 보시면 지금 1번은 어떻게 나와 있죠? 1번은 보라색보다도 위에 있고 갈색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둘 다 참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얘가 둘 다 참이니까요. 여기는 거짓이고. 근데 2번은 어디에 있습니까? 2번은 갈색 직선은 참이었는데 보라색 직선은 거짓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옵니다. 이거 2번이고요. 얘는 1번이고. 3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2번, 3번. 4번은요, 둘 다 거짓이었죠. 그래서 4번은 여기 오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직선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보다 위에 있으면 참이고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MLP의 등장으로 우리가 그냥 퍼셉트론 하나만 가지고는 풀 수 없었던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요동이 많이 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심하게 요동치던 게 바로 이 인공지능의 주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요때 있잖아요. 요 당시 두 번째 암흑기 때는요, 미국이랑 영국이 진행하던 그런 기계번역 알고리즘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가 전부 중단이 되면서 아무도 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요 MLP를 연구하신 게 바로 이분이에요. 마빈 민스키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빈 민스키가 MLP를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풀 수 있습니다. 직선 하나만 가지고 할 필요 없고 여러 개 쓰면은 복잡한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렇게 MLP의 창시자인 마빈 민스키가 주가를 띄워놨는데, 이 사람이 같은 해에 또 논문을 제시해요. 제가 그때 사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는 했는데요, 이거 되게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훨씬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너무 복잡해서 100개의 직선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 100개의 직선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바로 MLP의 창시자가 자기 자식을 묻어버리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요 인공지능은 이젠 진짜다, 진짜 안 된다. 풀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가 이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진짜 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저씨 얀 르쿤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면서 5차 역전파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5차 역전파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도 초등학생 때 굉장히 엄한 선생님 밑에서 자라신 학생분들은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맞았어요. 내가 푼 문제가 맞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칭찬은 안 해주죠. 엄한 선생님이라서. 근데 문제 틀리면, 그래서 문제가 맞으면 가만히 두고요. 그냥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틀리면 막 때리죠. 그래서 이 얀 르쿤이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 내놓은 정답이 맞다면 가만히 있고요, 틀리면은 값을 바꾸는 겁니다. 바꾼다.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뒤에 2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부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내용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얀 르쿤의 5차 역전파 덕분에 이제 MLP가 뭔가 학습이 되게 되었고요. 여기 이후부터는 정말 너무나도 순탄하게 그림을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분류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번역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딥러닝의 시대가 열렸고요. 사실 요것 덕분에 우리 알파고도 나오면서 지금이 바로 딥러닝, 인공지능의 황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 위에서 역사는 한번 다 살펴봤으니 요 정지 문제, 이거 꽤 재밌거든요. 정지 문제
정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컴퓨터라는 게 생각해보면 프로그램만 잘 짜면 못 풀 수 있는, 안 풀리는 문제라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는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뭐 한 10분 정도 이게 걸릴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는 계산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름이 A예요. 아리스메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으로 1 더하기 1이라는 수식을 넣어주면 2라는 대답을 뱉는 친구예요. 그리고 C라는 놈이 있어요. C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얘는 체스를 두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으로 체스판의 상황을 주면 다음에 이제 둘 수가 그려져 있는 체스판을 반환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체스판을 넣어주면 얘는 에러를 내겠죠. 삐빅, 나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체스한테 1 더하기 2를 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못 풀어요. 전 체스 푸는 애예요 라는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H라는 기계를 만들 거예요. H, 얘는요 입력을 2개를 받습니다. 출력을 하나를 받고요. 얘는 이제 정지 문제를 푸는 놈이라서 H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입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A나 C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을 또 하나, 2개를, 이렇게 2개를 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요 입력을 이용해서 에러가 나지 않는다면 1을 뱉고요. 풀 수 없는 문제라면 0을 뱉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만 따지면은 사실 뭐 대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H라는 애가 존재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존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를 하나 그릴 거예요. 이 복사기는요, 입력 하나를 받아서 똑같이 2개를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들어왔으면요, 여기도 1 더하기 1이고 여기도 1 더하기 1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 아리스메틱을 넣어줬으면 A 프로그램이 2개가 나오게 되겠죠. 요런 복사기 밑에다가 우리 프로그램 H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1 또는 0, 참 혹은 거짓을 내보내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청개구리 인버터에다 넣어줄 거예요. 인버터는 뭐냐면 청개구리처럼 1이 들어오면은 0을 내보내고요, 0이 들어오면 1을 내보내는 그런 친구입니다. 요런 기계를 하나, 요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X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입력으로 X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X가 들어왔어요. 그럼 복사기에 의해서 요 양쪽에 X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H는 X가 X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은 떠오르는 값이 없어서 뭐 우선은 풀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풀 수 있다. 그래서 1이다. 그런데 인버터, 요 청개구리 덕분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H는 X에다가 X를 넣으면 1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X에 X를 넣으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정이 틀렸네. H가 이게 착각했네. 1이 아니라 사실 여기가 0이구만. 해서 보면은 여긴 또 1이 되겠죠? 그래서 H는 X에 X를 넣으면 0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x 넣으면 1이네? 이거는 풀 수가 없구나.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h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명법을 우리 뭐라 그러죠? 논리와 놀자 같은 거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만능이 아니다 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키셔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저 정치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건 뭐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나오나요? 정지 문제 자체를 검색하시면 또 굉장히 다양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지 문제는 사실 뭐 실제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풀기 위한 거라서요. 사실 이 정도면은 설명이 꽤나 간단한 편이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네, 저기서 귀류법으로 증명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어렸을 때 배운 그 수학의 증명 보면은 원래 증명하려고 했던 명제가 뭐냐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간 단계를 쭉 써놓고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부분 다시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렇게 차분하게 적어가면은 그러면은 뭐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로 하셔가지고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얘기하신 과정들이. 그래서 그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그 증명하려고 했던 명제인가가 좀 헷갈리고 중간중간 과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기에서 논리적으로 이제 뭘 하려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지가 좀 헷갈려서 어디 적혀 있는 문서를 보고 봐야 저게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궁금하면은 찾아볼까 해가지고요. 처음에 세웠던 우리가 증명하고자 했던 문제가 바로 요 H, 어떤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의 입력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이 그 입력을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요 H를 그때 그린 게, 요 H가 존재합니까?가 첫 번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싶은 거는 H가 존재한다를 처음에 이제 가정을 했겠죠. 그래서 요 X를 또 만들고, 요 X에 의해서 H가 X에 X를 넣었을 때 요 부분이죠. 요 X라는 프로그램에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 H의 출력값을 우리가 뭐 구해낼 수는 없으니 사실 H가 0을 출력한다로 첫 번째 가정을 해서 우리 요 청개구리 덕분에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이 회로가 사실 제가 뭐 회로나 뭐 논리 이런 표식을 잘 모르기도 하고 지금 이 회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건 이제 제가 따로 차분하게 봐야 뭐 이해가 되든 말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X를 넣으면 카피가 돼서 양쪽으로 두 개의 X가 이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H에 의해서 만약에 답이 O라고 한다면 인버터에 의해서 1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되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O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0이고요. 거짓이라는 거죠. 0이요. X에 거짓. 네. 거짓인 그럼 거죠. 거짓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러면 X하고 X를 카피해서 두 개의 X가 됐는데 왜 H가 왜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H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렇게 우선은 그런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려면은 또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가정으로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어떤 여기서 프로그램이 진실이라고 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버터에 의해서 반드시 H가 무슨 값을 내든 반대 값이 나와서
X랑 H의 출력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H는 X가 X를 풀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만약에 참으로 나온다면요. 그게 참으로 나오면은 요 인버터 때문에 그게 다시 0이 돼 버려서 또 거짓이 되고요. 또 거짓으로 예. 되고. 그래서 다시 H를 거짓으로 바꾸면 X는 또 이번엔 참이 되기 때문에 계속 못 그럼 풀게 되는 거예요.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 증명은 사실 모든 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다기 때문에 예, 이게 실제로 존재할 수 X를 없다라는 푸는지 거 예, 그래서 그렇죠. 이걸 한 거군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발레를 하나 든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모든 거를 풀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발레가 바로 이 X가 되는 거죠. 이 이론에 대한 반론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반론은 안 되실 겁니다. 이미 네, 너무나도 그래요? 명확하게 증명이 이미 형식적으로 다 돼버린 거라서요. 그럼 컴퓨터에서 왜 인버터 기능은 왜 필요한 거죠? 인버터 기능이 이제 논리적으로는 뭐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저도 대학교 때 들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값을 뒤집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아니요, 이 이상은 얘기하면은 이제 컴퓨터 공학도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팅이 또 시간이 잘 끝났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수업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베이스되는 정보를 얻으려면 무엇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한 거는 사실 그냥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서요. 그냥 알아만 두면 될까요? 예, 그냥 상식, 이렇게더라. 예, 교양 느낌이죠. 저는 사실 도스부터 했는 컴퓨터 세대거든요. 네. 네, MS 도스 기능 그때부터 했는데 이게 지금 그때 배운 거하고도 또 이론이 다르네요. 전 들으니 처음이어서. 근데 약간 개념상으로는 예. 데이터를 넣은 걸 가지고 하는 그 예전에 우리가 썼던 MS 도스 그 기능하고 좀 어슷하게 나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알겠다 싶은데 또 모르겠네요. 또 살짝 이게 너무 이제 알기 쉽게 축약을 하다 보니까 좀 명확한 정의가 사라져 버려서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이것도 실제로 제가 이제 교수들한테 배웠을 때는 실제로 이 H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이렇게 좀 적고서 증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하면은 너무 이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뭐 이런 단어들의 집합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데부터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 버려서 이런 내용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입력 넣으면은 이제 푸냐 못 푸냐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포장을 좀 해버린 거라서. 그럼 이 이론이 몇 년도 정도에 나온 건가요, 선생님? 앨런 튜링 때부터였으니 좀 오래되긴 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 40년대, 60년대 뭐 그 수준일 것 같아요. MS 도스 전 같은데요. 그렇죠. 이때는 사실 네, 거의 이거, 진공관 MS 도스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정말 단계 같아요. 컴퓨터였던 계산기였던 시절의 얘기죠. 계산기 수준의 예. 네, 이거 계산기 세대네요. 이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신선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진짜로 이번에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도 수업 있어요, 선생님? 예,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컴퓨터가 어떻게 그림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는 바로 그냥 강아지, 개 사진 보면은 강아지구나, 고양이구나 아는데 컴퓨터는 얘를 그럼 어떻게 강아지인 줄 알아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